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무렵 나는 이미 몇 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지. 75평생을 새벽과 함께 살아온 몸이라 늦잠이라는 건 사치 같은 거였어. 가락시장의 여제라고들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처음엔 우습게 들렸는데 어느새 그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지. 내 이름은 박순자야. 25에 남편을 잃고 손바닥만 한 과일 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락시장 최대 규모의 첨가물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옥 상회라는 간판 아래 하루에도 수십 톤의 과일과 채소가 오가지. 내 손을 거쳐가는 물건들이 서울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거야.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어. 무릎이 시큰거리긴 했지만 이 나이에 아직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지. 책상 위에는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어. 3년 전 그 화려했던 결혼식이 아직도 눈에 선해. 민석이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 내가 평생 흙과 땀범벅이 되어 번 돈으로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 아들놈이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며느리 유진이는 강남의 부유한 집안 딸이야. 명문대를 나와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이 애는 흙냄새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는 참았어. 며느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결혼식 날 나는 가장 좋은 한복을 맞춰 입었어. 시장 아주머니들이 회장님 정말 고상하시다며 칭찬을 해줬지만 신부 쪽 하객들의 눈빛은 달랐어. 전통시장 냄새가 난다는 듯한 그런 눈빛들이었지. 그래도 나는 당당했어. 내가 번 돈으로 이 결혼식이 치러지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아들 부부는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였는데 나는 그 집을 결혼 선물로 사줬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마련해 준 거였어. 혼수랑 가전제품들도 전부 내가 장만했고, 그런데 며느리 쪽에서는 고작 가구 몇 개랑 그릇 세트를 보냈더라고. 강남 부잣집이라며 으스대더니 정작 혼수는 형편없었어. 뭐 상관없어.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지.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괜찮았어.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집에 들러서 밥을 먹고 갔어. 며느리는 바쁘다며 잘 안 왔지만 아들 얼굴만 봐도 좋았으니까.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며 갈비찜을 먹으면서 민석이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자주 안 오더라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며느리가 시댁 음식은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한다더라. 유기농 식당에서 샐러드만 먹는다고. 내가 평생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장사를 해왔는데 유기농이라니. 그래도 나는 참았어. 젊은 사람들 세계는 나와 다르니까.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했지. 명절 때 오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생일 때 초대하면 약속이 있다고 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 어느 날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지.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유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한대.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응, 정말이라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날 보고 싶어 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날부터 나는 뭘 해갈까 고민했어.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 준비하고 싶었거든.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골라서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 내 갈비찜은 민석이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으니까 며느리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싶었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 배며 사과며 양파며 모든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어. 정성껏 재워둔 갈비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였지. 고기가 부드럽게 익어가면서 온 집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 3시간이 넘게 걸려서 완성한 갈비찜을 큰 보온 용기에 담았어. 김치며 밑반찬도 챙겼지.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었어. 고추장이랑 된장도 직접 담근 걸로 작은 통에 담아서 싸들고 과일도 한 상자 가득 담았어.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서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 시장 바닥에서 일할 때는 편한 옷만 입지만 아들네 집 갈 때만큼은 깔끔하게 입고 싶었거든. 진한 파란색 투피스를 꺼내 입었어. 몇 년 전에 민석이가 사준 건데 아껴뒀던 옷이야.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약간의 화장도 했어.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 차창 밖으로 번화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지. 내가 사는 가락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어. 여기가 우리 아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싶었어.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마음은 설레고 있었어.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 거니까. 경비실에 들러서 용건을 말했더니 경비원이 집으로 연락을 했어. 잠시 후 올라오라는 연락이 왔지. 무거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 27층에 내려서 현관문을 눌렀어.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 그런데 문을 연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어. 유진이는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 섞인 표정이 가득했지.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첫마디가 그랬어. 연락도 없이 왔다고. 나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 민석이가 오라고 해서 왔어. 갈비찜도 해왔고. 며느리는 내가 들고 있는 보온 용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길을 막더라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때 안쪽에서 민석이가 나왔어. 엄마 왔어?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 유진아, 어머니 들어오시게 해. 민석이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노려보듯 쳐다봤어. 어머니, 저희 오늘 나가야 해서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어이가 없었어. 아들이 오라고 해놓고? 민석아, 내가 오라고 했잖아. 내가 물었더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 엄마, 그게 유진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순간 알았어. 며느리가 아들을 시켜서 나를 부른 게 아니구나. 아들이 며느리 몰래 나를 초대한 거였어. 며느리는 내 손에서 보온 용기를 빼앗듯이 가져갔어. 그러더니 집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 나는 얼떨결에 그 뒤를 따라갔어. 민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뒤를 따라왔고 부엌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보온 용기의 뚜껑을 열었어. 그 순간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 나는 그 냄새에 뿌듯함을 느꼈어.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으니까.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어. 이 냄새 좀 봐. 집안에 이런 거 가져오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 나는 당황해서 말했지. 갈비찜인데 민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어. 민석 씨 요즘 비건 식단 하고 계세요. 이런 기름진 고기는 안 먹어요. 비건?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며느리가 아들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며느리는 주방 한쪽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새벽부터 만든 갈비찜을 쏟아부었어. 쿵! 무거운 고기 덩어리들이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 3시간 넘게 정성껏 만든 음식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 내 사랑이, 내 정성이 모두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졌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 며느리는 빈 용기를 싱크대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 어머니,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건강한 식단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손을 씻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잔인했어. 민서가, 나는 아들을 불렀어. 목소리가 떨렸지. 너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지. 엄마, 미안해.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며느리를 말리지는 못하는. 내가 뭐가 되어도 아들 키우느라 살아왔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돈을 벌었어.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지.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 아들이 지금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더니 소파에 앉았어. 그리고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내게 내밀었어. 열쇠였어. 낡고 녹슨 열쇠 하나. 어머니, 저희 집에는 방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저희 방이고 하나는 서재예요. 어머니 주무실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여관 이름을 알려줬어. 거기 가서 자라는 거야.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가리켰어. 이제 가보세요.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 집에서 아들은 남편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의 하수인일 뿐이구나.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남자일 뿐이구나.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어. 아니, 둘 다였을 거야.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 아, 그리고 어머니, 다음에는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옷에서 시장 냄새 나요. 문이 닫혔어.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75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 시장에서 온갖 험한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이건 달랐어.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 파란색 투피스는 오래되어서 색이 바랬고 머리는 새치가 많았어.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시장 냄새가 난다던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1층 로비로 나왔어. 경비원이 인사를 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었어. 가락시장의 여제가 길거리에서 우는 꼴을 보여줄 수는 없었으니까. 며느리가 알려준 여관으로 걸어갔어. 그리 멀지 않았어. 5분 정도 걸었을까? 허름한 건물이 나왔어. 백합장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 백합장? 이름은 그럴싸한데
건물은 낡고 지저분했어.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입구는 어두웠어. 안으로 들어갔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 카운터에는 나이 든 남자가 졸고 있었어. 제가 왔어요. 내가 말하자 남자는 눈을 뜨고 열쇠를 가리켰어. 301호.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났어요. 무뚝뚝하게 말하더라고. 계단을 올라갔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3층까지 올라가니 숨이 찼어. 무릎도 아팠고. 301호 앞에 섰어. 열쇠를 꽂고 돌렸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안을 들여다봤을 때 한숨이 나왔어. 방은 좁았어. 3평 정도 될까? 침대 하나랑 작은 테이블,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어.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보이지 않았어. 바로 앞 건물이 막고 있었거든. 침대에 앉았어. 매트리스가 푹 꺼지면서 스프링 소리가 났어. 이불은 오래된 냄새가 났어. 벽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이곳이 며느리가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이구나.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숙소구나. 웃음이 나왔어.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하하.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서 울렸어. 처음에는 작게 웃었는데 점점 커졌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 75년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고난보다 오늘 이 순간이 더 참혹했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웃음이 멎자 눈물이 났어.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 분노 때문이었어.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 지금껏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실망, 나 자신에 대한 자책. 핸드폰을 꺼냈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어. 신호음이 울리고 곧 전화가 연결되었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동산 중개사 김대리의 목소리였어. 그는 20년 넘게 내 재산을 관리해 준 사람이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 김대리, 지금 내 말 잘 들어. 내 목소리에 김대리가 긴장하는 게 느껴졌어.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강남에 있는 50평짜리 아파트, 민석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네, 물론입니다. 그거 내일까지 팔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 김대리가 놀란 게 분명했어.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드님 집을 파신다고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내일까지 팔라고. 현금 들고 올 사람 구해와. 가격은 시세보다 싸게 해도 좋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해. 회장님, 그래도 아드님한테는 말씀을.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잘라 말했어. 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일 낮 12시까지 계약서 들고 와.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 20년 동안 나와 일해온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지.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보이는 건 낡은 건물 벽뿐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명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를 배신한 아들에게 보여줄 거야. 누구를 건드렸는지, 가락시장의 여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참아온 게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부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 여관방의 낡은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지. 아니, 자고 싶지 않았어. 내 머릿속은 온통 복수의 계획으로 가득했거든. 어떻게 하면 며느리에게 제대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밤새 생각했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 어제 입었던 파란 투피스는 구겨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할 수 없었어. 그래도 최대한 주름을 펴고 입었어. 거울을 봤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더 선명했어. 복수심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거야. 여관을 나와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 김치찌개 하나를 시켰는데 맛은 형편없었어. 하지만 배를 채워야 했어. 오늘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 김대리한테 전화가 올 시간이었거든. 11시쯤 됐을까? 핸드폰이 울렸어. 김대리였어.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 회장님 구했습니다. 사람 구했어요. 현금으로 즉시 거래 가능한 사람이요. 중국 사업가인데 한국에 집을 사고 싶어 했대요. 얼마에 팔기로 했어? 내가 물었더니 김대리가 대답했어. 시세보다 2억 싸게 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았다고 하니까 바로 동의하더라고요. 오늘 낮 12시에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좋아, 잘했어. 나는 만족스러웠어. 2억 정도는 아까운 돈이 아니었어. 빨리 처리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아파트로 향했어.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 긴장 때문은 아니었어. 흥분 때문이었지. 이제 곧 며느리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묘한 쾌감이 들었어. 저 오만한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어. 김대리가 이미 와 있었어. 그 옆에는 중년의 중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 김대리가 나를 보자 달려왔어.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수인이십니다. 중국인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정중했어. 안녕하십니까? 좋은 집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간단히 인사를 받았어. 계약서는 준비됐어? 김대리에게 물었더니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 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매수인분은 현금을 준비하셨고요. 중국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김대리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 입금 확인됐습니다. 전액 다요. 좋아. 그럼 올라가자. 나는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 경비원이 어제처럼 인사를 했고 나는 간단히 답례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으로 올라갔어.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어.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 어제 일을 떠올렸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갈비찜을, 며느리의 경멸 어린 눈빛을, 아무 말도 못하던 아들의 모습을. 초인종을 눌렀어. 잠시 후 문이 열렸어. 역시 며느리였어. 유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어머니, 어제 가신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내 뒤에 서 있는 김대리와 중국인을 봤어. 이분들은 누구세요? 집주인이랑 새주인이야. 내가 담담하게 말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 새주인? 나는 며느리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어. 김대리와 중국인도 따라 들어왔지. 거실에서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엄마,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다가왔어.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 이 집 팔았어. 오늘부터 이분이 새 주인이야. 한 달 안에 이사 나가면 돼. 그 말에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 민석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 뭐라고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정신 나가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태연했어. 무슨 짓이냐고? 내 집을 내가 파는 게 왜 이상해? 이 집은 원래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민석이한테 준 건 사용권이었지, 소유권은 아니었어.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어. 갑자기? 어제 나한테 한 짓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었어? 쓰레기통에 음식 버리고 여간방에 처박아 놓은 게 갑작스러운 거 아니었냐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나는 김대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 김대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 여기 계약서입니다. 회장님 도장만 찍으시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나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 그리고 계약서에 꾹 눌렀어. 도장이 찍히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라고 제대로 불렀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계약은 완료되었어. 중국인 남자가 통역기를 꺼내 말했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편하게 계세요. 그리고는 열쇠를 받아들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자기 집이 된 거니까 당연한 행동이었지.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 얼굴이 창백했어. 민석이는 나를 붙잡았어.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살 집이 없어. 나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 내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덜해. 어제 나한테 줬던 여관방 있잖아. 거기 가서 살면 돼. 둘이서 살기에 충분할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제야 사과를 하더라고.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어제는 왜 그 말을 안 했어? 쓰레기통에 음식 버릴 때는 왜 사과하지 않았어? 저는 그냥.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 나는 계속 말했어. 내가 나를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집 때문이야. 내 돈으로 산 집에 살면서 나를 깔봤지. 이제 그 집이 없어졌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이제 진짜 내 실력으로 살아봐. 김대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 회장님,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 비싼 가구들, 명품 소품들, 모두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 다 가져가라고 해줄 생각도 없었어.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갈 때 집 깨끗하게 비워놔. 중국인 분이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을 닫았어. 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시원했어. 복수의 첫 단계가 완료된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 며느리에게 그리고 나를 실망시킨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어. 로비에서 김대리와 중국인과 헤어졌어. 중국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했어. 김대리는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 나는 택시를 타고 가락시장으로 향했어. 시장에 도착하니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어.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신선한 과일과 채소 냄새, 트럭들의 경적 소리.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화려한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이 시끌벅적한 시장이 내가 속한 곳이지. 사무실로 들어갔어.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회장님,
어제 연락도 없이 안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부장이 다가와 물었어.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어. 오늘부터 다시 정상 업무 시작해. 밀린 일 있으면 보고해.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살펴봤어. 며느리네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 그래, 다음은 저 회사야. 며느리가 일하는 그 외국계 기업. 그곳에도 내가 손을 쓸 수 있어. 가락시장의 여제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며느리 유진이가 다니는 회사는 글로벌 식품 유통 기업이었어. 한국 지사의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 꽤 잘 나가는 자리였어. 하지만 그 회사가 식품 유통업이라는 게 내게는 기회였어. 가락시장은 서울 전체 첨가물 유통의 70%를 책임지거든. 부장을 불렀어. 박 부장, 여기 이 회사 알아? 며느리 회사 이름을 알려줬더니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압니다. 외국계 식품 회사죠. 요즘 한국 시장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쪽 물건 좀 취급하는 걸로 알아요. 얼마나 취급해? 내가 물었더니 부장이 장부를 뒤적이며 대답했어. 매달 약 5천만 원어치 정도입니다. 그리 큰 거래처는 아니지만 꾸준히 물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주로 프리미엄 과일이랑 채소류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히 압박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회사랑 거래 끊어. 내일부터 바로.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회장님, 그건 이유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나는 차갑게 웃었어. 이유? 우리 회사가 앞으로 해외 거래처 위주로 재편한다고 해. 국내 소규모 거래처는 정리한대. 그럼 되잖아. 하지만 회장님, 그 회사가 갑자기 물량을 못 받으면 곤란할 텐데요.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 나는 어깨를 으쓱였어. 그게 내 알바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는 게 사업이지. 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나는 업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 가락시장에서 40년 넘게 일한 내게는 수많은 인맥이 있었거든. 그 중에서도 큰 유통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 이미옥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상대방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어. 김 사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요즘 외국계 식품 회사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잖아요. 특히 그 유기농 어쩌고 하는 회사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요즘 그쪽들이 기세가 대단하더라고요. 김 사장이 동의했어. 나는 계속 말했어. 우리 전통 시장 사람들끼리 좀 뭉쳐야 하지 않겠어요? 특정 회사 이름을 댔어. 이 회사랑은 거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업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야 따를 수밖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거래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어. 가락시장의 여제라는 내 위치를 최대한 이용했지. 며칠 후 며느리 회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 시장 조사를 시켜서 알아봤더니 그 회사는 갑자기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대. 매달 수억 원어치의 물량이 끊긴 거야. 회사는 비상이 걸렸고 직원들은 원인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대. 며느리가 그 회사 마케팅 팀장이니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었겠지. 거래처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만족스러웠어.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라고.
내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겪은 고생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껴보라고.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 준비로 바빴을 거야.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거든. 나는 그들의 상황을 계속 주시했어.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지. 보고서를 보니 그들은 강남에서 나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대. 원룸이야. 50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얼마나 비좁을까? 얼마나 불편할까?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팀장 자리에서 쫓겨난 거야. 회사는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거래처 문제의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긴 거야. 며느리는 어이가 없었을 거야.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해고당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모르는 이야기였어.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다는 걸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저 운이 나빴다고, 회사가 못됐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며 웃었어. 아들도 편치 않았을 거야. 로펌에서는 월급이 괜찮았지만 며느리가 직장을 잃으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을 거야. 게다가 원룸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 수준을 갑자기 낮추니 힘들었을 거야. 명품을 입고 다니던 며느리가 이제는 평범한 옷을 입어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아들이 다니는 로펌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 그 로펌의 주요 고객 중에 내 사업 파트너들이 있었거든.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로펌에 내 아들이 있는데 좀 힘들게 해주실 수 있나요? 상대방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 회장님 아드님을요? 왜요? 나는 간단히 설명했어. 교육 차원이에요. 너무 편하게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모르거든요. 좀 고생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로펌 대표한테 말해볼게요. 상대방은 흔쾌히 동의했어. 나와 오랜 사이였고 내게 빚을 진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어. 아들은 로펌에서 갑자기 힘든 케이스들을 맡게 되었대. 승산이 없는 소송들, 까다로운 고객들,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 프로젝트들. 동료들은 편한 일을 맡는데 유독 민석이만 고생했대. 보너스도 깎이고 승진도 미뤄지고. 아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야. 왜 갑자기 자기만 이런 대우를 받는지.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겠지. 상사들은 그저 실력이 부족하다며 더 열심히 하라고만 했을 테니까. 며느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대.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야. 팀장 자리에서 해고당한 경력이 발목을 잡았을 테니까.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을 거야. 그 사이 두 사람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대. 돈 문제로 자주 다퉜대. 며느리는 아들한테 더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아들은 자기도 힘들다고 했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결혼 3년 만에 그들의 사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 거의 2달 만이었어.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 무슨 일이니? 내가 물었더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 엄마, 나 도와줄 수 있어? 돈이 필요해. 무슨 돈? 내가 물었어. 아들은 설명했어. 유진이가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해. 나도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고 생활비가 빠듯해. 몇백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어. 그리고 답했어. 안 돼. 엄마,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 나는 냉정하게 말했어.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내 와이프가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나를 여관방에 처박았고, 너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지. 그런 내가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엄마, 그건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막았어. 그건 아무 소용 없어. 내가 그때 나를 지켜줬어야 해. 내 와이프를 말렸어야 해. 하지만 넌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혼자 힘으로 살아봐. 그게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엄마,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 미안하지만 안 돼. 내가 정말 힘들면 내 와이프 부모님한테 부탁해봐. 강남 부자라며? 그쪽에서 도와주겠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며느리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을까? 했을 거야. 하지만 거기서도 냉대를 받았을 거야. 강남 부자들은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 특히 며느리가 직장을 잃고 아들도 고생하고 있다면 그들은 외면했을 거야. 자기들 체면에 먹칠하는 거니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된 거야. 양쪽 부모님한테 다 버림받고 자기들끼리만 버텨야 하는 상황. 돈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나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 한편으로는 통쾌했어. 며느리가 받아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나는 참았어. 이건 필요한 과정이야. 아들이 정말 성장하려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해. 평생 편하게만 살아서는 진짜 인생을 배울 수 없어.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오만했던 그녀가 겸손을 배우려면 바닥을 경험해야 해.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 뜨거운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어. 시장도 분주해졌지. 가을 과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어.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어. 그때 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내가 물었더니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 아드님이 로펌을 그만두셨답니다. 뭐라고? 나는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어. 거기에는 아들의 사직서, 사본이 있었어. 부장이 설명했어. 며칠 전에 사표를 내셨답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회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보고 드립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 아들이 직장을 그만뒀다니. 로펌에서의 고생이 너무 힘들었나 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 내 계획대로 된 거긴 한데 왠지 씁쓸했어. 아들이 뭘 하려고 그런 걸까?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아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아니면 이게 맞는 걸까? 답은 없었어. 그저 시간이 알려줄 뿐이었어.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아들이 가락시장에 나타났다는 거야. 부장이 급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 회장님, 아드님이 시장에 오셨습니다. 짐꾼으로 일하시려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 짐꾼? 내 아들이? 빨리 가봤어. 시장 입구 쪽에 가니 정말로 아들이 서 있었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손수레를 끌고 있었지.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
더 이상 변호사의 손이 아니었어. 민석이는 나를 보지 못했어. 아니,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 그는 다른 짐꾼들 사이에 섞여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어. 상인들이 짐을 옮겨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어. 무거운 과일 상자를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면서도 열심히 날랐지.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 가슴이 아팠어.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어. 로펌을 그만두고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 아들은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거야. 부장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 회장님, 아드님한테 좀 더 편한 일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기 안쓰러워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저놈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눈을 떼지는 못했어. 아들은 하루 종일 일했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짐을 날랐어.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이 가빠 보였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 다른 짐꾼들보다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 나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게 했어. 보고서를 보니 며느리도 변화가 있었대. 명품 옷을 다 팔고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닌대.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 편의점이야. 외국계 기업 팀장에서 편의점 알바로.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하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을 테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보고서에는 며느리가 손님들한테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사진도 있었어.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 복수는 성공했어. 며느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건가? 그들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건가? 시장에서 아들을 자주 목격했어. 그는 여전히 나를 피했어. 우리 회사 근처에는 오지 않으려고 애썼지. 하지만 시장이 넓지 않아서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 어느 날 아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넘어지는 걸 봤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과일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어. 아들은 황급히 과일들을 주워 담았어. 주인 아저씨한테 사과하면서 말이야. 나는 달려가고 싶었어.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그 순간 다른 짐꾼 하나가 아들을 도와줬어. 함께 과일을 주워 담고 괜찮냐고 물어봤어. 아들은 고맙다며 웃었어. 그 웃음은 진심이었어. 예전에 로펌에서 지을 법한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짜 고마워하는 웃음이었어. 점심시간이 되면 아들은 시장 구석에서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 예전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거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맛있다는 듯 먹었어. 나도 모르게 아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졌어. 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부장을 시켜서 짐꾼들 쉬는 곳에 간식을 갖다 놓게 했어. 빵이며 우유며 따뜻한 음료 같은 거. 이미옥 상회에서 시장 사람들을 위해 드린다는 쪽지와 함께 아들도 그 간식을 먹었을 거야. 내가 준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상관없어. 그저 아들이 굶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 한겨울이 다가왔어. 시장은 칼바람이 불어서 춥기로 유명한 곳이야. 짐꾼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일했지만 아들은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있었어. 나는 또다시 부장을 시켰어. 짐꾼들한테 방한복을 나눠주라고. 좋은 걸로 준비해서 이미옥 상의 이름으로 전달하라고. 며칠 후
짐꾼들이 새 방한복을 입고 일하는 걸 봤어. 아들도 그중 한 명이었어. 따뜻한 옷을 입은 아들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 겨울이 깊어질수록 아들은 더 힘들어 보였어. 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나와서 일했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들은 빠지지 않았어. 어느 날 며느리도 시장에 나타났어. 편의점 일이 끝난 후 아들을 만나러 온 것 같았어.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어. 화려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진실해 보였어. 며느리는 아들에게 보온병을 건넸어. 아마 따뜻한 차나 국물일 거야. 아들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어.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 예전처럼 다투는 것 같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그들은 변하고 있었어.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뭔가 더 중요한 걸 얻어가고 있었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료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고 있었어. 봄이 오고 있었어. 시장에는 새로운 과일과 채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들은 여전히 짐꾼 일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능숙해졌어. 이제는 베테랑 짐꾼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지. 며느리도 편의점 일에 익숙해진 것 같았어. 처음에는 서툴렀을 텐데 이제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더라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 어느 날 아들이 다른 짐꾼을 도와주는 걸 봤어. 나이 든 짐꾼이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자 아들이 대신 들어준 거야. 그리고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내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는 자기 일만 생각하던 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밑바닥 생활이 아들을 성장시킨 거야. 고생이 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 거야.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 어느 날 며느리가 노숙자한테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주는 걸 봤어. 자기도 먹을 게 없을 텐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예전에 그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나는 깨달았어. 내 복수는 성공했어. 하지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는 그들을 벌주려고 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고난이 그들을 단련시킨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 마음이 평온해졌거든. 아들과 며느리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들을 다시 만나는 거.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여름이 다시 왔어. 1년이 흐른 거야. 아들이 시장에 나타난 지 1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나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고 아들도 여전히 짐꾼으로 일했어. 며느리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시작했대. 변화가 보였어. 두 사람 모두 훨씬 건강해 보였어.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이 튼튼해진 거야.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진 것 같았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거든. 어느 날 시장에 큰일이 벌어졌어. 화재가 난 거야. 창고 하나에서 불이 나서 빠르게 번졌어.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어. 자기 물건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지. 나도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어. 연기가 자욱했어. 불길이 우리 창고 쪽으로 번지고 있었어. 직원들한테 피난하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한 직원이 안 보였어. 막내 직원 철수가 창고 안에 있다는 거야.
안 돼. 나는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부장이 말렸어. 회장님, 위험합니다. 소방관들이 구조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어. 철수는 25밖에 안 된 애야. 우리 집 막내보다 어린 나이야. 그때 누군가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연기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낯익은 뒷모습이었어. 민석이었어. 내 아들이었어. 나는 비명을 질렀어. 민석아, 안 돼. 나오너라. 하지만 아들은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였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몇 분이 흘렀을까? 아니면 몇 초였을까? 알 수 없었어. 그저 창고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 제발, 제발 무사하길. 마음속으로 빌었어. 아들아, 제발 살아서 나와라. 그때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어. 아들이 철수를 업고 나온 거야. 둘 다 검댕이로 뒤덮여 있었고 기침을 했어. 하지만 살아 있었어.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부축했어. 나는 아들에게 달려갔어. 민석아,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내 목소리는 떨렸어. 아들은 기침을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 괜찮아요. 엄마, 철수도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눈물이 났어. 참을 수가 없었어. 구급차가 두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갔어. 나도 따라갔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이 아프고 약간의 화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 며느리도 병원에 왔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어.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안심시키려고 웃었어. 괜찮아. 걱정 마. 나는 그들을 지켜봤어.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 돈이 없어도 집이 좁아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 서로가 있어서 행복한 거야.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병원 복도에서 나는 며느리와 마주쳤어. 그녀는 나를 보자 얼어붙었어. 어머니,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어.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 예전처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어. 진짜 미안해하는 거였어.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녀를 바라봤어.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 지난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의 소중함도, 사람의 소중함도.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바닥에서 일해보니까 하루하루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 어머니께 했던 짓들이 너무 후회돼요.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여간방에 가라고 한 것도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봤어.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 예전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겸손한 눈빛이 있었어. 나는 한숨을 쉬었어. 유진아. 며느리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집을 팔아버리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너희가 변하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가혹한 교훈이 필요해. 그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 벌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희가 그걸 깨달았다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구나.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 이제 그만 울어. 민석이가 보면 걱정할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 네, 어머니. 병실로 돌아가니 아들이 깨어 있었어. 나를 보자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 나는 손을 저었어. 가만히 있어. 다친 몸인데.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 엄마, 지난 1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아들 옆에 앉았어. 내가 왜 미안해? 아들은 대답했어. 제가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민서가.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많이 배웠잖아. 시장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배웠잖아. 그걸로 충분해.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 1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 돈이나 집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 말이야.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어. 손에는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어.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나는 고맙다며 받았어. 죽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편안한 대화였어. 그날 저녁 아들이 퇴원했어. 나는 그들을 원룸까지 데려다 줬어.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 며느리가 열심히 청소한 것 같았어. 나는 방을 둘러보며 물었어. 여기서 둘이 지내기에 불편하지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 오히려 좋아요.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예전 넓은 집에 살 때보다 더 행복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요. 이게 진짜 우리 집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 이거 받아. 생활비 좀 보태. 아들이 손을 저었어. 엄마, 우리 괜찮아요. 벌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 엄마 마음이니까 받아. 너희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뭘? 가족인데. 그리고 집을 나왔어.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봤어. 원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 작은 불빛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거든. 아들과 며느리는 성장했고 나도 배웠어.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걸.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는 걸. 몇 주가 지났어.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개입했어. 부장을 시켜서 아들한테 제안을 하게 했어.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짐꾼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말이야.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어.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특혜를 받는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부장을 통해 말했어. 특혜가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는 거라고. 시장에서 1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결국 아들은 수락했어. 우리 회사 영업팀에 들어왔어. 물론 말단부터 시작했지. 특별 대우는 없었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어. 하지만 아들은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열심히 했어.
시장 바닥에서 배운 근성으로 말이야. 며느리에게도 기회를 줬어.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 며느리의 경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었어. 면접을 보게 했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통과했어. 실력으로 들어온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 아들과 며느리는 열심히 일했어. 다른 직원들도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 회장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해서 말이야. 몇 달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왔어. 무슨 일인가 걱정했겠지. 나는 웃으며 말했어. 걱정 마. 좋은 일이야.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어. 나는 대답했어. 아파트 계약서야.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너희 신혼집으로 주려고 준비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어. 엄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어. 과하긴 뭐가 과해. 너희가 원룸에서 사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단 조건이 있어. 나는 진지하게 말했어. 이 집은 너희 이름으로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다시 예전처럼 오만해지면 바로 빼앗을 거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내 집에 와서 밥을 먹어. 내가 해주는 갈비찜을 먹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해. 알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 이사하는 날 나는 직접 가서 도와줬어. 짐은 많지 않았어. 원룸에서 살 때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새 집에는 가구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 내가 미리 사다 놓은 거야. 비싼 명품 가구가 아니라 실용적인 가구들이었지. 며느리는 부엌을 보고 감탄했어.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며칠 전부터 너희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며느리는 나를 꼭 안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들도 다가와서 나를 안았어. 우리 셋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어. 저녁을 함께 먹었어.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했어. 생각보다 솜씨가 좋았어. 1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같았어.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어.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 식사 후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어. 유진아, 너 요리 배우고 싶니?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 네.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특히 갈비찜 만드는 법요. 나는 웃었어. 그래. 다음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직접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며느리는 매주 내 집에 왔어. 함께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시장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며느리는 이제 시장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 오히려 좋아했어.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법도 배웠지. 아들도 변했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시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거야. 상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았고 물건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았어. 점점 승진도 하고 책임감 있는 일을 맡게 되었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 마케팅 팀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 예전에 배운 걸 활용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냈어. 특히 전통시장과 현대 유통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회사에서 포상도 받았지. 1년이 또 지났어.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말했어.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정말?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12주 됐어요. 나는 기쁨에 겨워 며느리를 안았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들도 너무 기뻐했어. 우리는 함께 아기 방을 준비했어. 작은 침대, 예쁜 이불, 부드러운 인형들. 모든 게 설레는 일이었어. 나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했어. 손주를 위해 뭘 해줄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 며느리를 챙기고 아들을 격려했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 며느리가 진통을 시작한 거야.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나는 기도를 했어. 제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아들이 분만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의사가 나왔어.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 손녀야. 내 손녀가 태어났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잠시 후 아들이 아기를 안고 나왔어.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어.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었어. 아기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 며느리도 회복실로 옮겨졌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어. 어머니, 고마워요. 며느리가 말했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며느리는 진심으로 말했어.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 그래. 우리 다 잘했어. 이제 이야기를 잘 키워보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 별이 많이 떠 있었어. 가락시장의 야경도 보였어. 내가 평생을 바친 곳. 이제는 손녀에게도 이 시장을 보여주고 싶었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들이 중요한지. 복수로 시작한 일이 용서로 끝났어. 미움으로 시작한 일이 사랑으로 끝났어. 나는 많은 걸 배웠어. 때로는 가혹함이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용서와 사랑이라는 걸.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어.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성장한 거야. 나도 변했어. 복수의 여제에서 용서의 할머니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손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 가락시장의 여제 박순자. 75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었어. 고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행복해. 가족과 함께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며칠 후 우리는 아기의 100일 잔치를 준비했어. 시장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 그들도 우리 가족의 일부였으니까. 파티는 성대했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아기는 모두의 사랑을 받았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 나도 눈물이 났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어. 해가 저물고 있었어.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 나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어. 노을이 아름다웠어.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
아기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어.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어. 아들이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 뭐가 고마워?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끝까지 믿어줘서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 너희는 내 가족이잖아. 가족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함께 성장하는 거지.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락시장의 여제 박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 복수와 용서, 미움과 사랑, 고난과 성장. 모든 걸 겪으면서 우리는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건 바로 가족이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그리고 오늘도 가락시장은 돌아가고 있어. 새벽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 나도 그중 하나야.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는 75세 여제.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당신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해. 이 모든 게 지나간다는 걸. 그리고 고난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텨봐. 그럼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올 거야. 나처럼 말이야. 가락시장의 여제 박순자는 오늘도 행복해. 가족과 함께 하니까. 손녀를 안고 있으니까. 내일도 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갈 거야. 그게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니까.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라요.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럼 언젠가는 꼭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